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강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방식은 재밌고 신나고 알차고 방 얘기 좀 어느 정도 원하십니까? 이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제 그쪽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원하십니까? 네. 원래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매번 하는 얘기지만 저는 할 때마다 재밌습니다. 예. 얼마 전에 나이 40에 1,000억을 벌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강연의 토픽이 뭔지 다 아시죠? 뭐죠? 기브 앤 테이크를 추구하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례가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나이 40에 1,000억을 버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한테 특강을 부탁을 해서 가서 특강을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오려고 그러다가 이 양반을 다음에 또 언제 보게 될지도 모르겠고 기왕 만난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나이 40에 1,000억을 벌게 되었습니까? 예, 저는 세 가지를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첫째, 이거 딴 거 오늘 강의 중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나이 40에 부모 유산 한 푼 받지 않고 맨주먹으로 1,000억 벌었다는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첫째, 약속을 지켜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둘째, 인사를 잘해라.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을 뵀는데 어디서 본 듯하고 만 듯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죠? 무조건 인사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죠? 그러면 좀 뻘쭘해지면 그만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은 나를 잘 아는데 인사 안 하고 쓱 지나쳐 보십시오. 잘못하면 원수 됩니다. 나를 모른 척해? 당신 그런 사람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나는 왜 나이 40에 저걸 진작 몰랐을까? 이분이 말씀하신 세 번째 비결, 저는 저하고 거래하는 파트너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배운 방식대로 증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래하는 파트너를 결정하실 때 저 사람하고 거래해서 손해 안 본 사람 없다는 그 사람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하고 거래해서 부자 안 된 사람 없다는 그 사람하고 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거 아시면서 답 안 해주시는 거죠? 제가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증명 끝. 저는 이것이 세상 사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돈이 보이십니까? 이걸 내 손으로 직접 가져가려고 하는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적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러나 내 파트너가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는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친구로 변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날 돈 벌게 만들어 주니까요. 이것이 give and take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give and take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는 give and take를 하죠? give and take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윈윈 하는 거죠. 윈윈 하는 거.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합니다. 윈윈 하는 거 그건 참 비즈니스에서는 그럴듯한데 인생 살아가면서 늘 give and take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간관계가 한쪽이 다른 쪽에게 계속 주기만 하고 계속 희생만 당하는 그런 관계라 그러면은요, 사실은 좀 부담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왜 한쪽이 다른 쪽에게 계속 퍼주기만 하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데 한계가 있을까요? 사람이 원래 그랬으니까. 본성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을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부담 가는 거죠. 그 사람한테 적당히 은혜를 입어야지 아주 그냥 너무 큰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만나는 게 사실은 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에게 주실 때는 안 주는 척하고 주는 게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겁니다. 아니면 give and take를 하십시오. 그래서 남한테 칼을 선물할 때는 뭐 100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일본의 한 생선 가게 사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 좀 특이한 분입니다. 왜냐고요? 1년 365일 저녁은 무조건 외식이에요. 어딜 가시나 하고 따라가 봤더니 생선 요리집만 딱 하시는 겁니다. 가서 뭘 드시나고 봤더니 생선 요리만 딱 드시는 거예요. 다 드시고 나서 주방장하고 사장님하고 앞에다가 딱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좀 전에 그 생선 말이지 굽는 것보다 조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소금은 좀 덜 쳐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요, 사장님하고 주방장하고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받아 적습니다. 자, 퀴즈 들어갑니다. 이 사장님이 다니시는 요리집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생선 빼고, 그분이 하도 빨리 생선을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생선은 빼고 이분이 다니시는 요리집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영업이 잘 안 되는. 이건 또 무슨 역발상이십니까? 아, 영업이 잘 안 되는 데 가서 컨설팅을 해준다. 아,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이재섭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창의적인 답안입니다. 또 어떤 답안이 있을까요?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생선 가게 사장님, 자신이 생선을 납품하는 고객의 집을 찾아가서 그 고객이 부자 되는 방법 공동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장님 부자 되셨겠습니까? 안 되셨겠습니까? 3년 만에 매출 10배. 여러분,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 고객이 부자 되는 방법 연구해지는 길밖에 없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give and take고 이것이 바로 윈윈의 정신입니다. 내가 그 사람 부자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또 날 부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어느 동네에 강가에 있는 어느 동네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새를 몽둥이로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끼까지 다 잡아 죽입니다. 왜냐고요? 이 새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이기 때문에 어부들이 잡아야 될 물고기를 얘들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죽여야지만, 그리고 새끼까지 죽여야지 씨를 말려서 자기네들이 고기를 잡아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동일한 새를 일본에 가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얘네들을 절대로 죽이질 않습니다. 죽이기는커녕 아주 집집마다 잘 기르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어촌입니다. 자, 이 새를 왜 일본 어부들은 죽이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새 이름은 가마우치입니다.
윈윈하겠다, 상생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 가마우찌라는 새에다가 목에 줄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생선을 삼키지는 못할 정도로 좁게 만들어 놓으면요, 이 가마우찌는 다이빙 선수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나오는데 삼키지는 못하니까 딱 목에 줄이 걸려 있으니까 토해냅니다. 이렇게 10마리 잡고 난 다음에 1마리 상금으로 주면 어부는 9마리 가지고 가마우찌는 물고기 1마리 먹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아프리카의 어부들은 이 가마우찌라는 새를 다 때려 죽여요? 전 텔레비에서 그걸 보고요, 왜 저럴까? 상생의 정신을 터득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기브 앤 테이크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십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 take and give가 아니고 give and take일까요? 주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냥 주는 거를, 또 먼저 주는 거를 주저할까요? 주고 사실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give 했는데 take가 안 돼. 예? 얼마 전에 재개발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재개발하는 동네의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결사 반대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면서 깔아놓은 부조돈이 축의금하고 뭐 해가지고 상당수가 있는데 여길 재개발하면은 이 주민들 다 흩어지고 나면 회수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빨리 결혼시켜야 됩니다. 이분도 지금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당국하고 협상하는 거는 우리 애 결혼할 때까지만 조금, 이런 참 정말 아주 처절한 그런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이게 결국은 다 이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 무슨 큰 사건이 있었죠? 이거 안 당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죠. 2008년도. 그렇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전 세계가 월스트리트를 지탄했습니다. 그리드. 신문 일면 톱으로. 그리드. 자, 근데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탐욕을 부렸다고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러면 딴 사람들은 전부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탐욕을 부린다고 얘기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뭐 별 잘못이 없을 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내가 맞다고요? 상대방이 맞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는 게 항상 맞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낫다. 이거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었는데요. 미국에 헤드헌터들이 1급 비즈니스맨을 스카우트 할 때 꼭 물어보는 질문 하나가 있답니다. 무슨 질문을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1급 헤드헌터들이 비즈니스맨을 스카우트 할 때 꼭 물어보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저는 뭐 비교적 관대한 편인데 남들이 저보고 짜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자신감이 넘쳐나는데 남들은 저보고 좀 자신감이 없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
헤드헌터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에 남으로부터 오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그 사람의 진실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툭 던져가지고 이게 일종의 평판 효과를 쓱 떠보는 겁니다. 여러분 평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뭐 딱 긴장하고 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해받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이러면은 무장해제돼 가지고 쓱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남이 나보고 아니라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경청하시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을 때는 제가 그 사태를 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탐욕인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니들 탐욕은 뭐냐고 했더니 어떤 애들은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탐욕이랍니다. 무모한 목표를 세우면 탐욕이랍니다. 자, 여러분들 꿈은 작게 가지라고 했습니까? 크게 가지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큰 꿈은 전부 다 탐욕입니까? 꿈은 작게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연구 하나를 해냈습니다. 탐욕 진단 테스트 킷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특허청에 특허를 내려갔어. 그랬더니 특허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철학과 교수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열받아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네들은 교재를 쓸 때 2500년 전 걸 뭐 이런 걸 쓰기 때문에 특효 기간이 다 끝났대. 그래서 이거 아무도 안 오시시네요. 제가 집에 어저께 리허설 하면서 이 대목에서 좀 웃어 주실까 이랬더니 집에 매니저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여보 당신 그 얘기 그 썰렁한 거니까 하지 말라고 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혹시 모른다 하고 꺼냈는데 역시 안 웃어주시. 예, 사모님 얘기는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탐욕 진단 테스트 킷을 무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스스로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나만 좋다? 탐욕입니다. 주변 사람들 다 심드렁하고 나 혼자만 내 목표가 달성되고 좋다?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꿈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목표로 인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진단 테스트 킷이 나왔기 때문에 처방전도 패키지로 공개하겠습니다. 탐욕이지 않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스스로 설정한 목표 안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트인 시켜라. 그렇게 하면 내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다른 사람의 행복도 동시에 만족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give and take는 take and take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먼저 주는 겁니다. 물론 무작정 give and give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내가 주는 것의 유일한 목표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실망할 때가 많기 때문에 돌아오면 돌아와서 좋고 안 돌아오면 내가 준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만 알면 그만입니다. 그죠? 제가 이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교수님 강의하는 스타일은 저희 교회 목사님하고 너무나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그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벤치마킹을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점점 갈수록 더 그렇게 되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여러분들, 유교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덕목이 무엇입니까? 효입니다, 효. 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자님의 논어를 읽어보면요, 효는 이렇게 한다고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절대 복종하라. 이게 효랍니다. 자,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이 공부를 하다가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부모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부당한 얘기면 어떻게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돈을 훔쳐와라. 이렇게 부모님이, 뭐 그럴 리가 잘 없겠지만, 이렇게 부모님이 명령하면 그것도 무조건 100% 복종해야 됩니까? 공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답변을 안 하면 공자님이 아니죠. 공자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절대 never say no.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이 질문했듯이 부당한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식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다 부당한 겁니까? 지가 생각이 짧아서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다시 물어보라고 했어요. 공자님 말씀은 제가 좀 전에 들은 말씀이 이러이러한 건데 그게 맞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봐서 그렇게 하라고. 근데도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면 본인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한테 계속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성균관 대학생들이 조선시대 때 등에 도끼 짊어지고 와서 간하는 거 들으셨죠? 자기 말을 들어주시든가 아니면 죽여달라는 거예요. 불충한 사람을 죽여주시든가 아니면 제 말씀을 제가 간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제가 하다는 대로 해주시든가. 이거 굉장히 센 겁니다. 저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리더는 쓴소리를 즐겨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리더십의 얘기고요. 팔로우십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팔로우십은 자신의 직을 걸고 쓴소리를 하라. 대개 윗사람이 하는 얘기를 무조건 그냥 이해도 되지 않고 본인 생각에 온당치도 않다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예스 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불충하는 것이고 오히려 불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효 중에,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 여쭤보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으면 자기 생각을 바꾸거나 자기가 끝까지 이해할 수 없으면 부모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그래서 한 방향으로 얼라이먼트를 해야 됩니다. 효를 제대로 하려면. 충도 마찬가지고요. 왜 제가 이 효 말씀을 드리냐. 효 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무덤 옆에 움막 짓고 슬퍼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3년 동안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슬퍼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렇게 실제로 실천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가끔 가다가 뭐 역사에 기록이 나올 정도로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 말씀은 그런데 하고 실제로 실천하는데 왜 공자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유.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임규원님, 박수! 그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생애의 3년 동안은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네가 그 부모님을 3년 동안, 유교에서의 인간관 중에 하나는요, 혼이 깃들었다가 완전히 분산돼서 흩어지는 데는 약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은 네가 그 부모님의 혼을, 네가 진 빚을 갚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덕목들은 잘 따져보십시오. 하나같이 give and take입니다. 받은 것을 반드시 돌려 갚아라. 부모 자식 간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부모한테 받은 게 있으면 지가 이제 부모한테 해줄 수 있는 그 시점이 왔을 때는 하라는 겁니다. 어떤 자식이 정말로 효를 한 자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자님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년 동안 그 자식의 행동을 관찰해서 부모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라. 그러면 그 자식이 정말로 효도스러운 자식인지 아닌지는 판별이 난다. 부모님 딱 돌아가시자마자 아싸, 이제 내 세상이다, 막 이러고 이제 평소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부모님이 하지 말라던 거 다 하는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될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덕목들은 다 give and take, 서로 주고받고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근데 되게 왜 이 자식이 부모를 효를 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지 새끼 이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런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물론 오늘날에 와서는 뭐 그 전제 조건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오늘날에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위에서 내려가는 그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부모 보고 자식 좀 사랑하시오, 자식 좀 사랑하시오,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고, 자식에게는 오리 사랑은 잘 안 하니까 그렇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학생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때 아주 공부를 잘하고 굉장히 목표도 심대하고 꿈이 큰, 야망이 있는 학생이에요. 자네 꿈이 뭐냐? 예, 저는 나이 30 되기 전에 연봉 1억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즘 뭐 청년 실업 얘기하고 이러는 세상에 나이 30 되기 전에 연봉 1억 받겠다는 거, 이거 당찬 목표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나이 30 되기 전에 연봉 1억 주는 사람이 되라. 왜 꼭 받으려고만 하느냐. 물론 받을 수도 있는 노릇이지만 주는 쪽으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꾸 받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칭찬을 남으로부터 받으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칭찬을 상대방을 많이 해주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도 칭찬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칭찬을 바라고 주는 건 아니지만 서로가 칭찬하면 좋은 거니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요? 이거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하시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 자기 자신이 도움이 됐다. 여러분들 누가 찾아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면 물론 귀찮아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그래도 이 사람이 아무나 찾아갔을까? 나를 좀 인정하니까 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좀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도움을 준 사람이 받은 사람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리에 맞는 겁니다. 대개는 그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인간이 내 도움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네. 고해한 사람. 여기서 인간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지금 먼저 더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될 판인데 상대방이 고맙다는 얘기를 먼저 안 한다고 속으로 이러고 있으면은 그 인간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저는요, 이 학교에서 이런 관계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수가 되려면 기존에 있는 교수가 뽑아주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 조직에. 그래서 이제 누가 뽑아줘가지고 들어가. 물론 한 사람이 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좀 적극적으로 미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잘 지켜보니까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왠 줄 아십니까? 둘이서 아주 찰떡궁합으로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관계가 금방 조금 지나서 삐거덕거려요. 왜? 뽑아준 사람은 슬슬 갑질을 하는 거예요. 너 내가 아니었으면 못 들어왔지. 뭐 이래가지고 굳은 일도 시키고 자기 목에 힘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처음 얼마 동안 힘이 없을 때는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있다가 자기도 조금 힘이 생기면 은근히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또 노도 슬슬 하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너 은혜를 모르냐 막 이런 뭐 개구리 올챙이 막 이런 얘기하니까 그 싫은 거예요. 자, 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더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 딴 데서는 박수도 많이 쳐주시는데 인류 역사는 인정투쟁의 역사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는 인정투쟁의 역사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무시해? 오케이. 그럼 나도 너를 무시한다. 서로 무시하는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은 싸움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바로 실험해 볼 수 있는데요. 처음 본 사람인데 둘이 딱 마주 앉아가지고 한 10분이 지나도록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딱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장담컨대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 좋은 감정 안 생깁니다. 이 무슨 희한한 인간이 앉아가지고 이게 완전 나를 무시하네. 뭐 하여튼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대도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두 분 서로 눈을 좀 마주치게 바라보시죠. 이쪽으로 잠깐 좀 옮겨오시죠. 예. 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실험 딱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씩, 예. 아니, 세 사람이면 안 되고요. 딱 두 사람씩,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서로 딱 마주 보셨습니까? 예, 딱 두 사람 딱 마주 보시고요. 자,
어떻게 순번을 정해야 되는데 1번 하실 분, 1번, 2번인데 1번 하실 분 손 드십시오. 예, 좋습니다. 자, 각자 1번을 정하십시오.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굴을 딱 마주 봐야 됩니다. 옆으로 보면 안 되고요. 딱 마주 보고 눈을 딱 마주치고요. 지금부터 이제 실험에 들어갑니다. 예. 자, 1번께서 2번을 향해서 미소를 가득 머금은 얼굴로 웃기 시작하십니다. 자, 웃어보십시오. 자, 됐습니다. 상대방이 안 웃으신 분, 2번이 안 웃었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죠? 이거 만국 공통입니다. 7초 지나면 상대방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데 7초 지났는데도 안 웃는 사람은 좀 약간은 우리 엄정희 박사님한테 바로 심리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 세계 만국 공통으로 7초가 지나면 자기도 따라 웃게 돼 있다고. 놀라운 사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사람들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가는 말 오는 말도 다 나오는 얘기고요. 이거 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얘기입니다. 예. 상대방이 나한테 무시하면 사람은 즉각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러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 방어 수단은 자기도 무시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혼자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나도 너 무시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인정투쟁의 역사. 여러분들 조직 생활을 하시면서 또는 사회 생활을 하시면서 유달리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을 경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나한테 마음의 문을 안 열까? 이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사안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밖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 밖에서 열려고 그러죠? 그 문 부서집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의 문을 그 사람을 향해서 먼저 여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도 상대방이 닫는다? 쉽지 않을걸요. 상대방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7초 넘도록 안 웃으려고 아주 이를 악물기 전에는 웃게 돼 있어요. 마음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체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서러워하지 마라. 군자가 우려해야 될 것은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인가를 염려해야 할 것이다. 공자님께서 논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기브를 먼저 실천하라는 겁니다. 자기는 남 무시하면서 남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이게 이제 똥하고 겨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결국은 내가 먼저 남을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드디어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또 제가 늘 북세지에서 쓰는 방법이 있죠. 문자 010-4113-2397 이제 지금부터 강의 시간 15분 남았습니다. 15분 동안 언제라도 질문을 주시면
증문즉답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와튼 스쿨 다 아시죠? 유명한 경영대학원입니다. 와튼 스쿨에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조직행동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아마 유튜브에 다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요. 저보다 더 젊은 친구인데 머리가 또 완전 대머리더라고요. 아마 좀 미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보면은, 외국 사람들 보면은 듬성듬성 빠진 걸 그냥 확 다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부러운 거는 두상이 고와서 그런지 확 다 밀었는데도 그렇게 보기 싫지가 않아요. 예. 저도 이거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여기 막 뭘 씌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보기 괜찮죠? 우리 김용중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자, 이 아담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 보면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째, 매처가 있습니다. 매처는 이런 사람입니다. 받은 만큼만 딱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은 거 이상은 절대 안 줘.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죠. 축의금하고 부조금하고 이거 뭐 장부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뭐 다 쓰여 있어. 몇 월 며칠 네가 나한테 5만 원 했네. 나도 5만 원. 이건 7만 5천 원. 7만 5천 원. 뭐 이렇게 딱 받은 만큼만 딱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매처입니다. 두 번째, 테이커가 있습니다. 테이커는 자기가 준 것보다 하나라도 더 챙겨요. 인간관계가 전부 ROI가 성립돼야 돼요. ROI가 성립 안 된다. 투자 수익률이 떨어진다. 처음 한두 번 이렇게 쓱 해보다가 이거 아니다. 이거. 색깔이 노랗다. 바로 딱 인간관계 단절하는. ROI가 성립되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하지 않는 테이커들이 있습니다. 준 것보다 하나라도 더 챙겨. 마지막 세 번째, 기버가 있습니다. 기버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거 단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한다는 얘기가 무조건 막 퍼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행동을 할 때는 그래, 내 행동에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행동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그 범위 안에서 나한테 돌아올 게 뭘까? 항상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익을 늘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윈윈 할 수밖에 없어.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윈이겠죠.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생각하니까 자기한테도 윈이 돌아오. 남한테 이건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거네. 안 해 그럼. 그럼 윈윈 아닌 것이 벌어질 수가 없겠죠. 이렇게 사는 기버가 있습니다. 자, 한 사회를 상중하 셋으로 나누면 기버와 매처와 테이커가 각각 상중하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 보고 실제로 뭐 토론을 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춰봐라 그러는데 그냥 이 성적하고 관계 없으니까요. 제가 묻는 대로 한번 그냥 필이 가는 대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상층부에 가면 기버가 있을까? 매처가 있을까? 테이커가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상층부에는 기버가 있다. 손 들어 주시죠. 내리시고요. 테이커가 있다. 손 들어 주시고. 예. 매처가 있다.
매처는 아무도 없습니까? 중간층에 가면 매처가 있다. 손 들어주시죠. 중간층에 매처인 것 같다. 좋고요. 테이커, 또 기버. 테이커입니까? 기버입니까? 하층부에 가면, 예, 하층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게 누가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상중하를 뭐로 나눕니까? 권력, 명예, 부뭐 다 해가지고 하여튼 상중하로 나눈 겁니다. 이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와튼 스쿨의 심리학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단 중간층에 가면은요, 거기에는 매처와 테이커가 와글와글 몰려 있답니다. 이게 항아리 구조래요. 상층부에 가면 기버가 있습니다. 제일 하층부에 가면 거기에도 기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사 결과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첫째, 왜 테이커는 상층부에 진출하는데 실패했을까? 테이커는요, 자기가 준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걸 상대방한테 뺏어오기 때문에 테이커가 가져오는 것에는 다른 사람의 피눈물도 섞여 있어. 네가 나한테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너 혼자 상층부에 올라간다고? 택도 없다. 딱 상층부 진입하려고 하는 순간에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기 혼자 상층부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왜 상층부에도 기버가 있고 하층 제일 밑에도 기버가 있을까? 왜 이렇게 기버는 아래 위로 다 나뉘었을까? 여러분들 서울역 앞에 가면은 마주칠 수 있는 분들이 사기를 친 사람일까요? 당한 사람일까요? 그죠? 이 상층부에 있는 기버하고 밑에 있는 기버하고는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상층부에 있는, 하층부에 있는 기버들은요, 좀 대책 없이 퍼주는 사람들이에요.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내 이번에 그 보증, 그래, 도장 저기서 갖다 찍어라.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상층부에 있는 기버들은 좀 달랐습니다. 남을 도와주되 무작정 퍼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도와줬어요. 1년에 하루, 예를 들면 매달 마지막 금요일 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겠다. 딱 정해놓고요. 그때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친구가 와가지고 또는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진짜 미안한데 내가 지금은 좀 바빠서 도와줄 수가 없다. 그 마지막 금요일 날 내가 꼭 좀 도와줄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냐? 안 돼.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없어. 그럼 미안하다. 다음에 도와줄게. 하고 다음에 그 사람하고는 뭔가 운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딱 정해놓은 마지막 금요일 날, 매달 마지막 금요일 되면은 봉사활동 나가는 겁니다. 남 안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와가지고 자기 편한 시간에 자기 방식대로 다 도와달라고 다 도와주다 보면 지 역할이 못하는 거예요. 상층부에 있는 기버들은 도움을 주되 대책 없이 무작정 퍼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남을 돕는 것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담 그랜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누구를 도와줄 것인지는 잘 선택해서 도와주라 그랬어요. 잘 선택해서. 그냥 막 아무나 막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이 내 도움이 가장 효율적일까 아닐까 이걸 잘 본 다음에
도와주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질문이 뭐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들어왔네요. 4863님, 최근 주윤발 배우의 재산 기부를 기브앤테이크 관점에서 어찌 보시는지요? 배우로서 만인의 사랑을 얻는 것에 대한 기부라고 본다면 테이크앤 기부로 볼 수 있는 건 아닌지요?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 주윤발 배우가 뭐 재산을 기부를 했습니까? 예. 얼마요? 8천억. 그 8천억이라는 숫자가 세금 포함. 예. 근데 이거는 자기가 그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테이크했으니까 테이크한 다음에 기부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발이 기부 안 하면 안 됩니까? 반드시 기부해야 됩니까? 기브앤테이크입니다. 만약에 이걸 기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제가 꼭 우리나라의 누구 케이스를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감옥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원하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좀 성격이 다른 것 같고, 주윤발은 자기가 그 돈을 재단에 기부하지 않더라도 감옥은 안 갔겠죠? 그러면 기브앤테이크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팩트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그때 그 안 내면 할 때 뭔가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는 말씀이지만 국가니까 공공.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냥 주인발이든 뭐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기가 내놓는 것이 내놓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자신의 예측과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냈다고 한다면 그건 기브앤테이크는 볼 수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냈다 그러면 저는 기브앤테이크가 맞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진짜 빨리 간 것 같지 않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또 항상 또 끝날 시간이 와야 되니까. 그 다음 또 강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자, 보너스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한 산골 마을에 농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옥수수를 키우는 마을이에요. 근데 한 농부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디서는 무슨 태풍이 지나가 가지고 사과가 우수수 다 떨어졌는데 그 중에 안 떨어진 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는 태풍을 이긴 사과, 절대 안 떨어지는 사과 이래 가지고 입시생들한테 팔았다. 약간 봉이 김선달 같은 그런 아이디어입니다만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데, 자기 마을은 보니까 옥수수를 키우긴 키우는데 브랜드 네임도 없고 암만 해도 수익을 많이 받지를 못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품종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기가 먹어봐도 별로 맛도 없어.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합니다. 자, 정말 고품종의 옥수수를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합니다. 자, 우리 옥수수 한번 우리도 고품종을 사다가 키워가지고 돈을 좀 제대로 받읍시다. 다들 콧방귀도 안 낍니다. 아이고, 그게 아무나 되나?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가서 고품종 옥수수를 사갖고 옵니다. 근데 자기 밭에 심을 수 있는 것에 씨앗을 10배를 넘게 사갖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는
이웃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혼자 자기 밭에 고품종을 심어봐야 이 벌들이 날아다니고 서로 옆에 저품종 옥수수가 있는 거하고 잡종교배가 돼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고품종이 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배를 사다가 다 그냥 무상으로 나눠줬어. 그랬더니 진짜 고품종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시장에 내다 팔았더니 엄청난 수익이 나는 것을 느끼고 나서야 그때부터 이웃들도 자발적으로 고품종 옥수수를 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 어떤 마을에서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원하시면 기브 앤 테이크를 하십시오. 그것만이 기브 앤 테이크 하지 않고 계속 이웃들을 탓하면서 이거 우리 동네는 우리 조직은 끝내 희망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냥 기부하고 나중에 테이크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퀴즈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장 축복 받고 죽는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십니까? 죽음 중에서 가장 축복받는 죽음, 어떤 죽음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축복해주고 죽는 죽음, 그것이 가장 축복받는 죽음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으면서 죽기를 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너는 잘 될 거다. 큰딸아, 너는 어려서부터 마음이 참 착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를 귀하게 생각할 것이다. 둘째 아들아, 너는 아주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축복해 주면서 죽을 수 있는 죽음이 가장 축복받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는 것은 결국은 나한테 직접적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든지 그 선행은 결국 퍼져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 강의를, 이 지극히 최근 현상인데요, 제 강의가 끝나면 열광적인 박수가 나옵니다.